여러분 안녕하세요. 숙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학기가 이제야 끝났네요. 이제 겨우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숙제하다가 아주 죽어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방학 중에 좀 영상을 좀 집중적으로 찍고 나중에 올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시리즈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번 시리즈 제목은 이과형 아이로 키우는 아주 평범하지만 특별한 비밀. 좀 줄여서 이과형 아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과형이다 문과형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물론 아이를 키울 때는 통합적인 아이를 키우는 게 맞죠. 네, 그러나 조금 더 이제 수학적으로 좀 특화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이과형 아이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본 것입니다.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질 거고요. 근데 미취학, 초등 저학년, 초등 중학년, 초등 고학년 이런 형태로 이루어질 거고, 제 영상을 이제 과거에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미취학을 한다고 미취학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 흐름을 얘기하는 중에 그 중에 미취학. 저는 큰 그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시리즈 전체 카테고리를 이제 아우르는 그 유아 수학과 초등 수학 전체 수학의 목표가 뭘까 그거를 먼저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래 각 영상을 하면서 이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아 수학과 초등 수학의 전체의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수학을 엄청 문제를 빨리 푸는 거? 연산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거? 아니면 중등까지 딱 끝내는 거?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학과 친해지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2개예요. 하나는 수학, 하나는 친해지기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똑같은 단어로 수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초등학교 친구들의 수학과 중학교 친구들의 수학과 고등학교 친구들의 수학이 각자 느끼는 게 다 달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수학과 친해지기라고 얘기하면 아마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유치부 어머님들이라면 손가락으로 수 세기에서부터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본인이 이과야. 본인 이과고 뭐 프로그래머 하시고 막 그러셔. 수학 굉장히 많이 하시겠죠.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차원 높은 수학이어야 그때부터 수학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수학과 친해지기라고 했을 때 큰 수학의 범위를 일단 학교 수학으로 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서 보는 수학은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와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수학은 되게 많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더하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빼기는 꼭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음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음수가. 초등학교 과정에는 음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빼기에 항상 닫혀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문제. 우리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애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사전에 틀을 짜서 그 안에서 이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커리가 짜지는 거죠. 그럼 중학생이 되면 음수를 포함을 시키죠. 중학교 3학년에 대해서 무리수가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실수 범위까지 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해서 복소수를 다 다루진 않아요. 복소수는 고등학교에 가서 허수를 배웠을 때 비로소 복소수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대학에서 수학을 했어. 대학에서 수학을 하고 그 다음에 수학을 계속 써먹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 사람한테 있어서 학교 수학,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배우는 수학은 수학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우리가 아이들을 이해하기란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 맞춰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어떠냐? 초등학교에서는 수와 연산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자, 영역이 4개가 있어요. 수와 연산, 도형과 측정, 변화와 관계, 자료와 가능성. 이렇게 이제 4개의 영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수와 연산에 대한 부분이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 초등 과정에서 아이들이 수학을 할 때는 우리는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심지어는 도형에서 넓이를 구하거나 부피를 구할 때도 계산을 해.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 수학은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와 연산의 범위가 너무 넓고 나머지 범위가 좁다 보니까 수와 연산의 중요성이 더 많이 강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초등학교에서는 계산만 할 줄 알면 되지. 그런 생각들을 주로 하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 돼볼까요? 중학생이 됐을 때는 어떤 이제 생각을 하게 되냐면 1학기는 대수, 2학기는 도형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근데 가르치기가 이제 그게 쉬워서 그럴 수도 있겠죠.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를 쭉 보면 방정식과 함수가 이제 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2학기를 쫙 보면은 점선, 면 해가지고 삼각형, 사각형, 원 이렇게 막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학은 대수, 즉 계산하는 것과 도형, 기하로 나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네 둘은 별개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방정식 같은 거를 풀 때 미지수가 2개까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2차 방정식까지 배우니까. 그리고 함수를 할 때도 x하고 y만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게 돼요. 중학교 3년을 거치면서. 근데 중학교 3년을 거치지 않더라도 중학교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애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식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계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할 줄 알아야 되겠지만 그 하는 방법을 익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유형을 몇 개를 익히면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 유형을 외우면 해결된다. 그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한다.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거나 단순하게 생각하거나 그 수학이라고 하는 건 X 아니면 Y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대수 아니면 기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대립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간을 거쳐가면서 아 수학이라는 게 이런 거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나를 가두게 되거든요. 그럼 초등학교 때는 계산에 가둬지고 중학교 때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가둬져.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하죠.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네가 개념을 여러 개 개념이 막 섞여 있어. 여러 개 개념이 막 섞여 있으면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먼저 해결하고 또 어떤 개념이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보는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처럼 몇 가지 유형으로 돌려막기도 안 되고 초등학교 때처럼 계산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러면은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거기서 말하는 이 생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메타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뭔가를 틀렸어. 그럼 이게 왜 틀렸는지를 점검을 해보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 다른 방법으로 그걸 해보고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냈으면 그것을 또 다른 문제를 풀 때 한번 적용해보고 이런 시도해보고 다시 그것을 피드백해서 다른 것을 적용해보고 이런 과정 이런 이제 사고를 이제 수학에서는 발전적 사고다 또는 반성적 사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수학적 사고력이 어느 정도 커져야 이 고등학교 수학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도형이 따로 움직이고 대수 따로 하나요? 아니잖아요. 도형의 방정식 있잖아요. 도형의 방정식. 그럼 어떻게 걔네들이 방정식 대수 계산에 도형 문제를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 있단 말이죠. 응? 이걸 한 사람이 그 유명한 데카르트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고등학교는 그래. 고등학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처럼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이게 되질 않는다. 그럼 초등학교에서의 수학과 중학교에서의 수학과 고등학교의 수학이 이렇게 다 다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수학을 지향해야 되겠습니까? 최종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에서 보는 그 수학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12년 과정을 이렇게 수학의 어떤 지식 위주로 얘들을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고등학교 수학 지금 지식 위주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뭐 선행을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빨리 땡겨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몸은 아직 내가 고등학생이 아니지만 고등학교 걸 내가 미리 공부해. 여러 번 공부를 해. 그러다가 보면 그 사고력을 갖게 되느냐.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개념을 보고 또 그 개념을 깊이 생각하고 내가 거기서 배운 걸 다른 데 적용해보고 이런 사고를 발휘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력은 그렇게 한 방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몇 번을 풀고 수학 지식을 몇 개를 구겨 넣는다고 해서 그게 자라나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여러 번 시도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수준을 점점 높여가면서 그것을 내 걸로 만들어서 익숙하게 써보는 과정 중에서 또 성장하고 이런 것들 그 세월의 힘과 지식과 이 태도와 이런 것들이 다 뭉쳐서 굴려가면서 이게 고등학교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응?
그렇게 수학이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학과 친해지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순한 어떤 하나의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적돼 가고 쌓여가고 덩어리가 커지고 처음엔 지식만 있었는데 거기에 태도가 붙고 익숙함과 적용과 사고와 이런 것들이 되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형태가. 그래서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한 번에 정복해보겠다. 그것은 지식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어. 그럼 그걸 깊게 생각해서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 이렇게 재시도하고 또 재시도하고 이러한 자세는 수학적인 어떤 탐구 자세예요. 이런 자세가 탐구 자세야. 근데 이거는 모든 과목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탐구라고 하는 거는. 국어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글을 썼는데 이 글에서 주장하는 바에 뒷받침 문장을 내가 제대로 썼나?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내지 않잖아요. 다시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제대로 된 자료를 갖다 붙이려고 애쓰잖아요. 영어는 안 그런가요? 고등학교는 전체적인 어떤 큰 사고의 틀이 탐구의 정신이 없이는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응? 이 하나의 교과의 어떤 지식으로만은 모자라다. 그런 태도가 같이 겸비돼야 되고 이 태도를 가지려면 나의 내적인 동기가 딱 유발이 돼야 되고 고등학교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어때요? 그런 동기가 사라지지 않게 그런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언젠가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내가 머리를 점점점 키워서 때가 됐을 때 그 머리를 쓸 수 있게 이런 형태를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장시간 동안.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어떤 학원을 차렸어. 내가 이 학원을 30년 동안 해내고야 말겠어. 이러면 나는 그 학원을 못해요. 그냥 이번 한 달만 애들 잘 가르쳐서 내가 성과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다음 달 어머 나 이번 달에도 우리 애들 너무 잘 가르쳐야지.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하다가 책방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올 한 해 잘 지내야지. 올 하루 잘 지내야지. 이런 마음이 모여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세월이 흘러서 뒤돌아보니 어머 내가 30년을 했네.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처음부터 30년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수학도 마찬가지. 12년 후를 바라보고 그냥 12년 후에 어떤 내 모습만 바라보고 어떻게 애들이 살아. 그냥 못 살아요. 그렇게는. 내가 지금 초등이면 초등에 걸맞는 수학과 친한 거고 내가 지금 중등이면 중등에 걸맞는 수학을 하는 거야. 단 수학의 성격이 누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누적되는 부분을 계속 체크하면서 그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얘가 고등학교 때 가서 그 정도 사고력을 가지고 발휘를 할 수 있는 거지 먼 미래만을 바라본다고 해서 절대 되지가 않는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친해지기. 이 친하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현재를 살아야 친해집니다. 현재를. 그러니까 수학도 지금 얘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있는 것들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수학이 친해지는 거야. 예, 사실 이제 수학이랑 친해진다 그러면 뭐 수학이랑 논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좋은 감정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교육 과정에서 지식만 얘기하지 않거든요. 이제 수학의 어떤 지식, 내용 이런 측면도 있고 과정, 기능 이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태도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태도. 네, 요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서적인 부분. 그러니까 수학은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를 막 힘들게 하면서 이 문제를 푸는 이 중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만나다니 너무 기뻐 이런 마음이 어느 정도 좀 생기는 그런 시점이 돼야 진짜 이제 수학을 즐기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정말 극히 소수만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외국이나 뭐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취미 수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수학 문제를 엄청 잘 맞추고 못 맞추고를 떠나서 그 과정 자체를 되게 즐긴단 말이죠. 우리가 아직은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수학에 대한 어떤 마음, 이 마음 부분에서 내가 걔랑 친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지. 걔는 나하고 되게 멀리 있는 애야. 그냥 필요하니까 하는 거야.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이 수학의 태도적인 측면이 이제 최근 들어서 2015년 이후로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수학이 좋아야 돼. 나 수학이 좋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애기가 아주 어려. 5살, 6살이야. 소마 프리미엄 반에 보내야지. 5세, 7세 시험을 보려면 5세부터 공부를 해야 돼. 이게 아니고 애한테 맞는 수준의 그림책을 보면서 같이 낄낄거리면서 뭘 찾고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면서 수학도 다른 그림책이랑 똑같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수학이랑 친해지는 거야. 수를 세는 것도 맨날 계단을 걸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만 수를 세는 게 아니라 책 속에 있는 개구리를 센다던가 아니면 책 속에 있는 물고기를 센다던가 이런 걸 해봤어. 그럼 맨날 책만 봐요? 그게 아니죠. 책을 보다 보면 밖이 보여요. 바깥의 현상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깥의 현상들에서도 또 그런 걸 찾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 친해지기가. 그럼 초등학교 한 중학년 정도만 올라가도 어때요? 뭘 알아야 친해지지. 내가 너무 수학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쪽지 시험만 보면 다 틀려. 어떻게 친해져?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단원평가 점수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학교에서 무슨 말 하는지도 좀 알아들어야 되고, 그래야지 얘가 수학이랑 친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념을 아는 것도 수학과 친해지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중학생이 됐어. 중학생이 되면은 개념도 어렵지만 일단 기호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요. 기호 자체가 어려워서 내 걸로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익숙하게 하는 거. 내가 어려운 기호를 내가 익숙하게 착 쓰는 것 자체가 또 나한테 수학이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응? 여러분, 수학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다만 우리가 너무 크게 봐서 그런 거예요. 얘가 무조건 시험 점수를 잘 받아야 수학과 친해지겠지. 꼭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그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얘가 맨날 다리를 막 찔러가면서 졸린 걸 참아가면서 문제를 막 풀면서 울면서 막 시험 준비를 했어. 그럼 그렇게 수학하고 친해지진 않겠죠. 그 정서적인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개념을 아는 것도 수학과 친해지는 것에 들어가고, 수학에 어떤 흥미를 갖거나 또 책을 통해서 내 주변 환경에 어떤 눈을 돌리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수학과 친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고, 이제 고학년 이상 돼서 얘가 이제 글밥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제 수학 역사라던가 수학자 이야기라던가 이렇게 그 뒤에 있는 이면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수학에 대한 또 재미를 또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각 나이대별 재미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시리즈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수학에 대한 이야기와 친해지기.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도도 없이 제가 여러분하고 그 긴 시리즈를 얘기할 수는 없어서 이제 저한테는 지도가 되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데카르트 수학 책방의 책방지기인 강미선 선생님과 제가 같이 2년에 걸쳐서 책방에 있는 책들을 분류하고 그 책에 있는 내용과 교과를 연결해서 이제 쓴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의 초등에 관련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이 시리즈를 한번 쭉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일단 첫 번째 미취학부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취학 한번, 초저 한번, 초중 한번, 초고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영상을 빨리빨리 찍어가지고 다음 시간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